여러분, 2000년대 초반을 기억하시나요? 파멜라 앤더슨과 토미리의 섹스테이프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그 시절 말이에요. 그리고 2007년 킴 카다시안의 섹스테이프로 인해 한 가족이 글로벌 스타가 되었던 그 충격적인 사건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스캔들 뒤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섹스테이프 브로커 케빈 블렛이죠. 그리고 최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폭로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오늘은 케빈 블렛의 증언을 통해 섹스테이프 스캔들의 어두운 진실과 왜 우리가 이런 사생활 폭로에 열광하게 되는지, 그리고 올리팬즈 시대에 달라진 것들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케빈 블렛. 이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클리블랜드, 오하이오 출신인 그는 22년간 온라인 성인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마케팅과 홍보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포르너브의 모회사인 마인드긱, 비비드 비디오, 레드라이트 디스트릭 비디오 등 업계 주요 회사들과 함께 일했던 진짜 내부자였던 거죠. 그는 자신을 섹스테이프 브로커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말해 유명인들의 사적인 영상을 구해서 미디어에 팔아넘기는 일을 했던 거예요. 블렛의 첫 작품은 2004년 페리 힐튼의 섹스테이프 원나잇 인 페리스였습니다. 힐튼 호텔 상속녀였던 페리 힐튼은 1981년생으로 당시 23세였는데 전 남자친구 릭 살로몬과의 사적인 영상이 유출되면서 전 세계적 스캔들이 되었죠. 블렛은 살로몬의 룸메이트를 통해 이 테이프를 입수했고 법적 절차를 거쳐 레드라이트 디스트릭 비디오를 통해 배급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파멜라 앤더슨과 토미 리의 경우가 있었죠. 캐나다 출신의 모델 겸 배우 파멜라 앤더슨은 1967년생이고 모틀리 크루의 드러머 토미 리는 1962년생인데 이들이 1995년 신혼여행에서 촬영한 사적인 영상이 1997년 유출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DVD로 제작되어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어요. 그리고 킴 카다시안의 경우도 충격적입니다. 1980년생인 킴 카다시안은 2007년 당시 27세였고 패션 스타일리스트로 일하던 무명이었어요. 그런데 전 남자친구 레이 제이와의 섹스테이프가 공개되면서 하루아침에 전 세계가 아는 인물이 되었죠. 블렛은 킴 카다시안, 미샤 바튼, 틸라 테킬라, 오스틴 파워즈의 미니미로 유명한 번트로이어까지 다양한 셀럽들의 테이프를 다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케빈 블렛은 최근 인터뷰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 일들이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특히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적 낙인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우리는 남의 사생활, 특히 유명인의 은밀한 순간들에 이렇게 열광할까요? 첫째, 인간의 본능적 호기심입니다. 진화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은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발달시켜 왔어요. 특히 권력자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사생활은 더욱 중요한 정보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사회적 평등에 대한 욕구입니다. 평소 완벽해 보이던 셀럽들의 추락을 보면서 우리는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저 사람도 결국 나와 똑같은 인간이구나 하는 안도감 말이죠. 최근 네드 풀머의 사례를 볼까요? 1987년생인 네드는 추라이 가이스의 멤버로 완벽한 남편 이미지를 구축했던 인물입니다. 시카고 대학을 졸업하고 버즈피드에서 일하다가 독립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는데 아내 아리엘과의 금슬 좋은 모습으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2022년 직장 동료와의 외도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대중들은 더욱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 아리엘이 공개 사과는 본인 아이디어였다고 밝히면서 또 다른 화제가 되었죠. 흥미로운 점은 2024년 들어 이런 과거 스캔들들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투 운동 이후 변화된 사회적 인식 속에서 과거 자업자득으로 여겨졌던 사건들이 실제로는 심각한 피해 사례였다는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들, 틱톡의 과거 재조명 콘텐츠들이 이런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셋째, 미디어와 알고리즘의 증폭 효과입니다. 클릭률이 높은 자극적인 콘텐츠는 더 많이 노출되고 이는 관심의 폭증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작은 루머도 전 세계적 스캔들로 키워지는 거죠. 하지만 케빈 블렛이 가장 주목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올리팬즈 같은 플랫폼의 등장이에요.
올리펜즈는 2016년 영국의 기업가 팀 스토켈리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1만 파운드, 약 1,600만 원 대출로 시작되었습니다. 1983년 에식스 출신인 스토켈리는 이전에 글램워십과 커스텀즈 포유 같은 성인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의 형 토마스는 COO로, 아버지 가이 스토켈리는 재무 담당으로 가족 경영으로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는 34만 8천 명이던 크리에이터가 2024년에는 410만 명으로 무려 1082% 성장했습니다. 현재 1억 2천만 명 이상의 등록 사용자와 150만 명의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요. 2023년 크리에이터들이 벌어들인 총 수익은 53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올리펜즈의 혁신적인 점은 수익 분배 구조입니다. 크리에이터가 80%, 플랫폼이 20%를 가져가는 방식이에요. 2023년 올리펜즈의 플랫폼 수익은 13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존 성인 엔터테인먼트 업계와는 완전히 다른 모델이었죠. 2021년 기준으로 블랙 차이나가 월 2천만 달러, 벨라 손이 월 1,100만 달러, 카디 B가 월 934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음악가, 피트니스 전문가들까지 플랫폼에 진출하면서 성인 콘텐츠를 넘어선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어요. 블렛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리펜즈 때문에 섹스테이프 스캔들의 시장 가치가 사라졌다. 무슨 뜻일까요? 과거에는 누군가의 사적인 영상이 유출되어야 화제가 되었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하고 수익까지 올리고 있다는 거죠. 이는 엄청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과거 케빈 블렛 같은 브로커들이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던 구조가 사라진 거예요.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자신의 콘텐츠를 관리하고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수익도 대부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올리펜즈가 성인 콘텐츠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바로 철회한 사건처럼 여전히 사회적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발적 공개와 강제적 유출의 경계가 모호해졌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쉽게 이런 플랫폼에 뛰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스캔들은 비단 서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2024년부터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2024년 8월 한국에서는 신 N번방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세대 걸그룹 아이돌과 여배우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대량으로 제작되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된 거예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의 92.6%가 10대였고 조작된 콘텐츠 신고 건수는 2023년 1380사건에서 2024년 130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경찰 통계를 보면 2021년 156건이던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신고가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만 812건으로 급증했어요. 체포된 용의자 387명 중 83.7%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5년 첫 7개월 동안만 15,000개 이상의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삭제하거나 차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구의 섹스테이프 스캔들과 한국의 딥페이크 사건의 차이점은 한국의 경우 실제 당사자의 동의나 참여 없이 AI 기술로 조작된 가짜 영상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기술 발전이 가져온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라고 할 수 있어요. 케빈 블렛이 언급한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별에 따른 사회적 반응의 차이예요. 파멜라 앤더슨과 토미 리의 사례를 다시 보면 토미 리는 남자다운 이미지로 오히려 인기가 높아졌지만 파멜라 앤더슨은 오랫동안 스캔들의 주인공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반면 킴 카다시안은 이를 역이용해 성공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수많은 비난과 편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남성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도덕적 잣대가 여성들에게는 훨씬 엄격하게 적용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최근 셀럽 섹스테이프의 비밀이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과거 스캔들들을 재조명하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특히 당시에는 자업자득이라고 여겨졌던 사건들이 실제로는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였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동의 없는 영상 유포가 얼마나 큰 정신적 피해를 주는지도 다뤘고요. 이런 재조명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케빈 블렛의 고백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거 그가 브로커 역할을 했던 스캔들들이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해 왔는지 말이에요. 올리팬즈 시대에 들어서면서 사생활 공개의 주도권은 개인에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딥페이크 사건처럼 기술 악용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어요. 진정한 동의란 무엇인지, 사생활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우리는 왜 계속해서 남의 사생활에 열광하는지,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런 질문들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생활 폭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정당한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타인의 고통을 소비하는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한 심층 분석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